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달바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본격적으로 레버리지와 블랙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린 알든이 말하는 금융 블랙잭 게임이란 과연 무엇인가 각설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리스크를 동반하는 데다가 대량의 레버리지를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개미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투자는 힘있는 진짜 투자자들이 마음껏 법정 화폐에 숏을 걸 수 있도록 하는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형편없는 과거의 투자 수익률들이 레버리지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레버리지. 정부, 은행, 회사, 기관 등이 금융시장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많은 경우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발행된 채권은 또 다른 은행이나 정부, 기관, 회사 등에게 팔리는데요. 어느 한쪽은 발행해서 팔기만 하고 어느 한쪽은 무조건 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주체가 채권 발행 판매와 매수, 즉 돈 빌리는 일도 하고 빌려주는 일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시장에 채권을 판매하여 돈을 빌리기도 하고 동시에 다른 주체가 발행한 채권을 사다가 회사 자산으로 보유하기도 합니다. 이때 채권 발행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때는 대개 낮은 이자율, 시장으로부터 싸게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반면 타인이 발행한 채권을 자산으로 보유할 때는 이자율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장기적인 대출이나 유가증권으로 구성합니다. 이 전략의 대표적인 주체는 은행입니다. 고객이 은행에 보관하는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 고객에게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낮은 예금 이자를 제공합니다. 반대로 은행이 남에게 빌려주는 대출은 더 높은 이자가 적용됩니다. 심지어 부분 지급 준비 제도와 신용 창조를 통해 없는 돈을 새로 만들어서 빌려주기도 하는데 역사적으로 10대 1 또는 그 이상의 레버리지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은행들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높은 수익률을 얻어왔습니다. 예금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와 대출자들에게 거두는 이자의 차이 혹은 자산으로 보유한 유가증권들의 금리 스프레드로부터 큰 이득을 보는데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들이나 기업들 역시 대출을 받기 위해 국채를 담보로 사용하는 등 유사한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부동산 레버리지.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즉, 빚 없이 순수 자기 돈 100%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5대1 혹은 심지어 10대1 레버리지도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부동산의 특징입니다. 이를테면 주택가격의 20%만 자기 자본으로 나머지 80%는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레버리지율을 10%대 90%로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흔하게 존재하는 이유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높은 비율의 레버리지가 가능한 것은 부동산만이 갖는 몇 가지 특징들로부터 기인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이 주식과 같은 자산들보다는 변동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이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즉, 집은 사고 팔 때나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그 가격이 주식처럼 매 순간 실시간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결합되어 부동산에는 부채가 들어가도 주식처럼 마진콜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레버리지로 취득한 자산이 폭락하여 자산 가격이 부채보다도 아래로 낮아지면 담보물은 청산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다른 것이죠. 매달 대출 원리금만 잘 갚아나가기만 한다면 주택가격이 대출금 이하로 내려가도 집을 강제로 팔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보수비와 세금 등을 제하면 부동산의 수익률은 금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5대1 레버리지, 10대1 레버리지가 적용된 부동산은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어 금의 수익률을 능가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의 바탕에는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진정한 승자는 최상위급지의 부동산을 레버리지를 통해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식 레버리지. 상장 기업이 하는 레버리지는 그 원리가 부동산 투자와 같지만 훨씬 더 낮은 이율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가장 뛰어난 기업들 1000개 중 하나가 될 정도로 크게 성공한다면 회사채 발행 시장에 진입하기 아주 쉬워집니다. 낮은 금리로 수십 년 동안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고 그 자본을 사용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회사를 사거나 심지어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본질은 하나입니다. 바로 희소하지 않은 법정 통화를 낮은 금리로 빌려서 더 희소한 것들을 취득하는 것이며 그 이득은 주주들에게 나눠집니다. P&G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P&G는 1837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거의 매년 성장과 함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무려 240억 달러가 넘는 장기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왜 번 돈으로 이 빚을 갚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이 부채를 들고 가면서 위에서 말한 레버리지 차익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당 수익 EPS를 개선시킵니다.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0년 또는 20년 만기의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P&G 정도의 회사라면 거의 미국 정부와도 맞먹는 신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은 매우 낮은 금리로 발행됩니다. 이렇게 빌린 돈은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다가 부채 만기가 도래하면 번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회사채를 또 발행하여 차환합니다. 즉, 법정화폐의 영구적인 숏을 치기 위해 수백억 달러의 부채를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 법정화폐에 대한 장기적인 숏 베팅은 P&G가 한 최고의 투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P&G의 회사채 대부분은 금리가 1%에서 2% 미만일 때 발행되었습니다. 법정화폐 숏베팅이라는 전략을 조금 거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선진국의 경우 통화 공급량이 매년 6에서 9%씩 증가합니다. 미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연평균 7% 정도인데요. 만약 1%, 3%, 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화폐 공급 증가율보다 낮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채권을 산 사람, 즉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희석당하고 그 채권을 판 사람, 다시 말해 돈을 빌린 채무자는 법정화폐 숏베팅을 통해 갚아야 할 부채의 실질 가치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그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이 더 희소한 것들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수많은 우량 기업들이 해온 일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량 기업일수록 아주 낮은 비용으로 채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에 쏠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80억 달러의 저금리 채권을 발행하여 그 빌린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왔습니다. 물론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 지배력 등을 고려하면 애플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회사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애플 역시 부채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왔고 법정화폐 공매도 희소한 자산 취득이라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차트에서 보이는 보라색 선은 애플의 장기 부채로서 2013년부터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유통되는 주식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주황색 선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 그의 보험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법정화폐 공매도 전략을 더욱 더 발전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미리 납부받고 사고나 약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의 상당량을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다른 형태의 채권으로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레버리지는 제로금리, 아예 무이자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레버리지 전략들보다 더 많은 순이익을 내게 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회사의 자본 중 상당 비율을 채권이 아닌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는 애플, P&G, 코카콜라, 쉐브론, 크래프트 하인즈 등의 수많은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앞서 설명한 저금리 부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이미 법정화폐에 숏배팅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워렌 버핏은 또한 수많은 은행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업의 기본은 레버리지이고 그 어떤 산업보다 레버리지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게다가 버크셔 해서웨이는 직접 회사채 시장에 참가하여 장기 저금리 채권을 발행해 왔습니다. 정리하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거대한 레버리지 보험회사로 무이자 혹은 낮은 금리로 많은 법정화폐를 빌릴 수 있습니다. 그 빌린 자본을 가지고 레버리지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량 기업의 지분을 확보합니다. 쉽게 말해 법정화폐 공매도를 통해 법정화폐 공매도를 하고 있는 기업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버리지 전략이 여러 겹으로 층층이 일어나면서 수익이 증폭되기 때문에 법정 통화를 홀딩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법정 통화를 대출해준 사람들, 즉 저축하는 사람들이나 채권 보유자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경제적 해자와 함께 변동성이 낮은 복합 주식 포트폴리오에 집중하는 것은 이 레버리지 전략의 리스크를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알짜 중소기업들을 통째로 사들이는 일도 자주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닌 다른 기업들이라면 기업 인수를 위한 차입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겠지만 버크셔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보유한 각 자회사들 단독이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낮은 이자율을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모회사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매우 낮은 자본 비용을 들여 현금 흐름을 잘 창출해내는 기업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인수합병이 계속되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왕국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본 조달 비용은 더욱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 누적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워렌 버핏은 처음부터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눈덩이처럼 굴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도 버크셔는 많은 엔화를 초저금리로 빌린 뒤 현금 흐름이 뛰어나고 경화 자산도 많이 보유한 소고 쇼샤라는 일본 기업을 사는데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소고 소샤는 엔화 부채를 통한 레버리지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를 통해 버크셔는 소고 소샤라는 좋은 회사를 취득한 그 자체뿐만 아니라 낮은 자본 비용 및 급속하게 평가절하된 엔화 모두로부터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금융 블랙잭 게임. 지금까지 설명드린 레버리지 전략은 마치 블랙잭 카드 게임과 같습니다. 이 카드 게임은 최대한 20일에 가까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2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지난 40년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른바 금융 블랙잭 게임 참여자들에게 보상이 돌아갔습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돈을 빌려 희소한 자산을 많이 취득해야 하는 게임이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와 같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청산당할 정도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레버리지 전략을 신중한 방식으로 사용한 투자자들이 지금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들 간 부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초래한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이미 규모가 크고 부유한 기업들은 규모가 더 커지고 부유해짐에 따라 자본 조달 비용이 더 낮아지게 되고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에 훨씬 더 많은 우위를 갖게 됩니다. 게다가 통화의 가치가 잘 유지되는 예를 들어 근본이제를 사용하는 사회를 가정하더라도 규모 있는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은 어차피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법정 통화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양극화 트렌드가 더욱 더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한동안 잘 먹힙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승자가 된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적당한 수준으로 능숙하게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희소하지 않은 법정화폐를 낮은 금리로 장기간 차입하면서 숏에 베팅하고 그 자본을 사용하여 더 희소한 것들, 좋은 회사의 지분이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어마어마한 차익 거래를 누렸습니다. 빚내는 게 싫다는 이유로 블랙잭 게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레버리지의 승수 효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부동산의 단순 자본 환원율이 이렇게나 낮은 이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레버리지로 부동산을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이 창출하는 현금 흐름은 부동산 전체 가격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상당한 레버리지 없이는 낮은 수익률의 투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글로벌 게임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법정 통화가 견고하다면 이 전략은 잘 먹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에는 160개가 넘는 통화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능숙한 플레이어라면 관할권을 넘나드는 차익 거래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자본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치가 빠르게 절하되는 엔화를 빌려 숏을 치고 이 돈으로 상대적으로 강한 통화인 브라질의 기업이나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혹은 유로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 블랙잭 게임의 전략은 수십 년 동안 매우 다양한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물론 여기에는 제 자신도 포함됩니다. 저는 미국 달러나 이집트 파운드를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받아 경화 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소유한 주식을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받아 더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법정화폐 공매도와 희소자산 취득이라는 승리 전략을 실행해왔습니다. 변화하는 게임 규칙.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법정화폐는 더 많은 부채, 그리고 더 많은 금융 블랙잭 게임이 이루어지도록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동기부여해왔습니다. 특히 40년 동안의 장기간 금리 하락은 이 전략에 날개마저 달아주었는데 부채를 조달하는 비용이 점점 더 낮아지고 기존 부채를 신규 부채로 교체할 때마다 오히려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가 점점 더 연결되고 많은 국가의 자본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법정 통화들 간의 차익 거래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 시장에서의 금리가 제로를 찍은 뒤 반등하고 있고 지난 40년처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횡보한다면 이 전략의 효과는 예전만하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세계 각국 정부들의 부채 수준이 심각해지면서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국채 금리를 장기간 높게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면 대개 자본 통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는 글로벌 금융 블랙잭 게임의 판도를 악화시킵니다. 이런 일은 193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지금의 선진국들에서 항상 있어 왔던 일이고 지금도 여러 나라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IMF의 정부부채 청산이라는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잘 드러납니다. 높은 공공부채는 채무불이행과 구조조정이라는 드라마를 낳는다. 이때 정부는 실질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저축 이자율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소멸시킨다. 저축자들의 부를 몰래 가져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자본 통제와 규제는 더욱 심했고 이는 국가의 과세 기반을 유지하는 데에 일조했다. 특히 이러한 국가의 재정 억압은 인플레이션이 동반될 때 더 효과적으로 부채를 청산시킬 수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1945년부터 1980년 기간 중 절반 동안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제안한다. 최근 급증한 공공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억압이라는 도구를 꺼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의 지정학적 갈등은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더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 금융 및 환율전쟁이든 진짜 전쟁이든 서로 간의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자신의 영향력 행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본 이동에 드는 마찰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 블랙잭 전략의 효과는 줄어들 것이긴 하지만 저금리 장기 부채를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아마 한동안은 지금의 우위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이 전략을 이제 막 실행하려고 한다면 그 투자가 과연 과거처럼 잘 작동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 수준의 성과를 위해서는 금리는 계속 낮아져야 하고 부채는 높아져야 하며 자산 가치의 평가는 아주 높은 상태여야 합니다. 과거부터 지속된 이러한 선순환은 아마 지금 그 전성기를 막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제부터는 그 반대 방향인 악순환의 굴레로 들어갈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처음 이 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로 대부분의 투자는 그 실적이 저조합니다. 부채 차입이 없는 기업이라면 대부분 국채나 금을 단순 보유하는 것보다 더 나은 수익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부동산 역시 유지보수 및 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금과 같은 단순한 가치저장 수단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40년 트렌드는 향후 40년과 매우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백테스트할 때 과거 데이터를 쓰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자가 염두해야 할 것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과거의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하기보다는 지금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 것인지를 고려하자. 2. 베센빈더 교수 연구에서 기술된 초과 수익을 독점적으로 창출해내는 분야가 어딘지를 잘 살펴보자. 3. 금융 블랙잭 게임 플레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니 게임의 안전구역에 이미 진입해 있거나 여전히 진입할 수 있는 기업들은 무엇일지를 잘 생각해보자. 마지막으로 수익률을 부스팅해줄 순풍, 즉 저금리와 쉬운 레버리지가 없는 환경에서는 주식의 수익률이 단순 경화자산의 수익률을 이기기도 매우 버거우니 경화자산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21과 최대한 가까워야 승리하는 블랙잭 게임. 하지만 그걸 넘어버리면 망해버리는 블랙잭 게임.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참 잘 설명하는 비유 같습니다. 특히 저는 흔히 레버리지로 잘 알고 있는 은행 산업을 넘어서 전 세계 수많은 초일류 우량 기업들의 전략을 레버리지라는 렌즈로 들여다보고 그걸 또 2중, 3중으로 사용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략과 워렌 버핏의 성공 비결을 분석해내고 지금까지 왜 전 세계는 심각한 양극화를 겪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정메리지 숲과 나무를 모두 훌륭하게 조망해내고 좋은 인사이트를 준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버리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워렌 버핏은 정말로 존경받아야 할 투자의 현인일까요? 아니면 그저 시스템을 잘 이용해 먹은 선지자였을 뿐일까요?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스탠다드 전략이 워렌 버핏의 플레이북과 비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 i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But take all your money, buy Bitcoin, then take all your time, figure out how to borrow more money to buy more Bitcoin, then take all your time and figure out what you can sell to buy Bitcoin. And if you absolutely love the